당나귀 깨디숑 세기루 백작 부인 지음 오라스 깨스델리 그림 원용욱 손성림 옮김. 내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은 깨디숑이야. 그 유명한 깨디숑 말이야. 깨디숑은 이 나라의 모든 당나귀들을 합친 것보다도 더 훌륭해 하고 칭찬하였다. 나의 꼬마 주인님께 주인님, 꼬마 주인님은 제게 무척 친절하셨지요. 그렇지만 다른 당나귀는 무시하셨습니다. 당나귀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경험을 글로 남깁니다. 주인님은 사람들이 저와 불쌍한 당나귀들 그리고 제 동물 친구들을 얼마나 함부로 대하였는지 그리고 우리 당나귀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한지를 여기서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사람들에게 고약하게 굴어서 그 대가로 벌을 받으며 얼마나 불행하였는지도요. 그때의 일로 저는 많이 변하고 동료 당나귀들과 주인들의 우정을 다시 얻게 되었지요. 주인님은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당나귀 같은 바보야 라거나 당나귀처럼 무식해 또는 당나귀처럼 고집쟁이야 라는 말 대신에 당나귀처럼 똑똑해 당나귀처럼 지혜로워 또는 당나귀처럼 순해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칭찬을 들은 사람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나의 착한 주인님, 주인님은 이 충실한 하인의 어린 시절을 닮지 않기를 바랍니다. 똑똑한 당나귀 깨디숑. 시장에서 나의 어린 시절도 언젠가는 까맣게 잊혀질지 모른다. 나는 다른 당나귀들처럼 불행한 일을 많이 겪었다. 하지만 예쁘고 우아하게 살고 싶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머리가 좋다. 나의 어린 시절도 생생히 기억한다. 늙은 지금도 내 친구들보다는 더 똑똑하다. 나는 평범한 우리 주인들을 여러 번 속여 넘겼다. 그 사람들은 나만큼 똑똑하지 못하였다. 어린 시절에 내 주인을 속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 한다. 사람들은 당나귀가 아는 것을 다 알지 못한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도 우리 당나귀 친구들이 아는 것을 모를 것이다. 레글르 시에서는 화요일마다 채소와 버터, 달걀, 치즈, 과일 등을 파는 시장이 열렸다. 화요일은 당나귀에게 가장 힘든 날이다. 옛날 내 주인은 까다롭고 못된 사람이었다. 그 주인은 내 등에 달걀과 버터, 치즈, 텃밭에서 일주일 동안 키운 채소와 과일들을 바구니에 가득 채워 실었다. 짐이 너무 많아 나는 간신히 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못된 주인 여자는 내 등에 올라타서는 나에게 어서 걸으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농장에서 10리나 떨어진 레글르 장까지 몸이 오그라진 채 고통스러워하며 걸었다. 무척 화가 났지만 매맞는 것이 겁나서 티를 낼 수조차 없었다. 여주인은 굵직한 몽둥이를 하나 갖고 있었다. 그 몽둥이는 마디가 많아서 맞을 때마다 무척 아팠다. 장에 갈 채비를 할 때마다 나는 한숨을 쉬고 끙끙거리며 주인의 동정을 얻으려고 울기까지 하였다. 자, 이 게으름뱅이야. 주인집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불렀다. 입 다물지 못해? 내 목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귀가 아플 지경이야. 히히히. 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노래냐? 쥘르, 아들아, 이 게으름뱅이를 문 앞으로 끌고 가렴. 장에 내다 팔 물건을 좀 싣게 말이야. 그래 거기 달걀 바구니 하나 더, 치즈 버터, 이제 채소. 됐어. 자 이것들을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마리에뜨, 내 딸아 안장 하나만 가져오렴. 내 엄마를 그 위에 앉혀야겠구나. 아주 좋아. 마누라 여행 잘 해요. 그리고 이 게으른 당나귀 녀석이 꾀를 부리고 걷지 않으면 이 몽둥이로 때려요. 찰싹 찰싹. 좋아. 그렇게 몇 번만 더 쓰다듬어 주면 길을 걸을 거야. 철썩 철썩. 여주인은 몽둥이로 내 등과 다리 그리고 목을 계속 때렸다. 나는 종종 걸음을 쳤다. 달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여주인은 나를 계속 때리면서 구박하였다. 나는 정말 화가 났다. 그래서 여주인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려고 뒷발길질을 하였다.
하지만 짐을 너무 많이 싣고 있어서 실패하고 말았다. 겨우 껑충껑충 뛰며 이리저리 흔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계속 몸부림을 쳤다. 마침내 여주인이 굴러 떨어졌다. 기뻤다. 못된 당나귀 같으니라고, 바보 같은 녀석, 고집쟁이. 내 버릇을 고쳐줄 테다. 몽둥이 맛 좀 봐라. 여주인이 얼마나 때리던지 나는 시내까지 간신히 걸어갈 수 있었다. 마침내 장에 도착하였다. 여주인은 살갗이 까진 내 등에서 바구니들을 내려 바닥에 놓았다. 그러고는 나를 기둥에 묶어놓고 점심을 먹으러 갔다. 나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죽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내게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 주지 않았다. 나는 여주인이 없는 동안에 채소가 가득 들어있는 바구니 쪽으로 갔다. 그리고 샐러드와 양배추로 배를 채웠다. 살면서 그렇게 맛있는 샐러드와 양배추는 처음 먹어보았다. 여주인이 돌아왔을 때는 내가 이미 양배추와 샐러드를 다 먹어치운 뒤였다. 여주인은 바구니가 빈 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아주 건방지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여주인을 바라보았다. 여주인은 내가 한 짓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챘다. 나는 그 일을 생각하면 너무 괴로워서 여기에 여주인이 내게 퍼부은 욕설을 다 쓸 수가 없다. 원래 여주인은 화가 나면 듣기 거북한 욕을 하였는데 당나귀조차 얼굴이 붉어질 정도였다. 여주인이 나에게 욕을 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입술을 핥으며 등을 돌렸다. 그러자 여주인은 몽둥이를 들고 나를 마구 때렸다. 너무 심하게 때려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주인에게 3번이나 발길질을 하였다. 첫 번째 발길질로는 여주인의 코와 이를 2개나 부러뜨렸다. 두 번째 발길질로는 손목을 부러뜨렸다. 세 번째 발길질로는 여주인의 배를 차서 바닥에 눕혀버렸다. 사람들이 내게 달려들어 욕을 하고 때렸다. 그리고 여주인을 어디론가 데려갔다. 사람들은 내가 싣고 온 짐들 옆 기둥에 나를 묶어 놓았다. 그곳에 오래 있었지만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었다. 나는 두 번째 바구니에 가득 들어있는 채소마저 다 먹어버렸다. 그리고 나를 묶은 줄을 이빨로 끊고 우리 농장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혼자인 것을 알고 놀라는 것 같았다. 이런, 줄이 끊어진 당나귀네. 도망쳤나 봐. 그러면 푸주간에서 도망친 것일세 그려? 그러자 모두 웃기 시작하였다. 등에 짐이 없잖아. 틀림없이 못된 짓을 했을 거야. 이봐요. 그 당나귀 좀 잡아요. 짐도 싣고 그 위에 우리 꼬마를 좀 태워요. 젊은 부인이 말하였다. 아, 꼬마랑 당신도 탈 수 있을 거야. 그 남편이 말하였다. 나는 내가 얼마나 부드럽고 친절한지 보여주려고 천천히 농부의 아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등에 탈 수 있도록 곁에 가만히 섰다. 이 당나귀는 못돼 보이지 않는군. 남자가 아내를 내 등에 태우며 말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쓴 웃음을 지었다. 부드럽게 다루는데 못되게 굴 당나귀가 어디 있을까? 우리는 매를 맞고 욕설을 들을 때에는 복수하느라 고집을 부린다. 말도 안 듣고 화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면 우리도 착하고 부드럽게 행동한다. 나는 젊은 부인과 아이를 태우고 그들의 집으로 갔다. 2살 난 꼬마는 작고 예뻤다. 나를 멋지다고 생각하였는지 계속 내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나를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가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우리 주인이 돈을 주고 나를 샀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주인의 당나귀인 것이다. 게다가 여주인이 나를 때린 것에 대해 충분히 복수도 하였다. 나는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해 주리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래서 한번 펄쩍 뛰어 아이 엄마가 내 줄을 잡기 전에 도망쳤다. 그리고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주인의 딸 마리에트가 제일 먼저 나를 보았다. 아, 저기 당나귀 온다. 일찍도 돌아왔네. 쥘레야, 당나귀 등에서 안장 좀 내려줘. 귀찮은 당나귀 같으니라고. 쥘르가 퉁명스럽게 말하였다. 항상 보살펴줘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왜 혼자 돌아왔지? 틀림없이 도망친 거야. 꼴보기 싫은 녀석 같으니라고.
쥘르는 내 다리를 발로 차면서 덧붙였다. 내가 만약 도망친 거라면 100대 더 때려줄 테다. 쥘르가 등에서 안장을 내리고 굴레를 벗기자마자 나는 멀리 달려나왔다. 풀밭에 들어갔다. 농장 쪽에서 아이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울타리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주인을 데리고 온 것을 보았다. 나는 귀를 기울여 쥘르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아버지, 짐수레에서 큰 채찍을 가져올게요. 당나귀를 나무에 메어놓고 땅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때려주겠어요. 그래 아들아, 어서 해. 그러나 죽이지는 말아라. 돈을 주고 샀는데 죽으면 다 잃는 거야. 다음번 장이 설 때 팔아야겠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공포에 떨었다. 그리고 쥘르가 외양간으로 채찍을 가지러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망설일 것이 없었다. 주인이 돈을 주고 나를 샀지만 조금도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나는 들판 사이에 있는 울타리로 달려갔다. 아주 세게 울타리에 부닥쳐서 나무 판자들을 부러뜨렸다. 나는 그곳을 넘어갔다. 그리고 누군가 쫓아올까봐 아주 오랫동안 들판을 달렸다. 마침내 나는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어 멈추어 섰다. 귀를 기울여 보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언덕에 올라가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한숨이 새어나왔다. 못된 주인들에게서 해방된 것이 기뻤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여기에 남아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나를 잡아서 주인에게 데려갈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지? 어디로 가지?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 혼자였다. 쓸쓸하였다. 내 처지가 불쌍해서 눈물이 나왔다. 바로 그때 멋진 숲이 보였다. 생떼부르 숲이었다. 얼마나 다행이야. 저 숲에서 부드러운 풀을 먹을 수 있을 거야. 시원한 물도 마실 수 있겠지. 저곳에서 며칠 동안 지내야겠다. 그러고 나서 주인의 농장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숲으로 가야지. 나는 숲속으로 들어갔다. 부드러운 풀을 마음 놓고 뜯어 먹을 수 있어 즐거웠다. 깨끗한 샘물도 마셨다. 밤이 되었다. 늙은 전나무 밑 이끼 위에 누워 평화롭게 잠을 잤다. 다음날 먹을 것을 찾아 먹고 물도 마시고 나니 행복하였다. 나는 이제 살았어. 아무도 나를 찾아내지 못할 거야. 이틀 동안 충분히 쉬고 더 멀리 갈 거야.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걱정이 되었다. 약간 겁도 났다. 아침에 본 작은 개울 쪽으로 향하였다. 그 개울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쥘르가 개들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자, 개들아. 그 못된 당나귀를 찾아라. 다리를 물어서 내게 데려와. 그 등에 내 채찍 맛을 보여줘야겠어. 나는 너무나 무서워서 쓰러질 뻔하였다. 재빨리 개울 속으로 들어갔다. 개들은 더 이상 내 냄새를 맡지 못할 것이다. 나는 개울 속에서 달리기 시작하였다. 다행히도 물가 양쪽에 숲이 우거져 있었다. 그래도 오랫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다. 개들이 짖는 소리가 멀어졌다. 못된 쥘레의 목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다. 마침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힘이 다 빠져서 숨을 헐떡였다. 물을 마시려고 잠시 멈추었다. 물을 마시고 나니 배가 고팠다. 풀도 조금 뜯어 먹었다. 물에 젖은 다리 때문에 추워서 죽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물에서 나갈 자신이 없었다. 개들이 쫓아와서 내 냄새를 맡을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다. 조금 쉬고 나서 개울을 따라서 숲을 빠져 나올 때까지 다시 달렸다. 한참 달렸더니 넓은 들판이 나타났다. 그곳에서는 많은 소들이 풀을 뜯고 있었다. 나는 햇볕을 쬐려고 풀밭 한쪽 구석에 누웠다. 소들은 내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덕분에 편하게 풀을 뜯어먹고 쉴 수도 있었다. 저녁 때 두 남자가 풀밭으로 들어왔다. 형, 오늘 저녁에 소들을 외양간으로 들여놓으면 어떨까? 사람들이 그러는데 숲속에 이리가 있대. 일이라고?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도대체 어디서 들었어? 레글르 사람들이 그랬어. 이웃 마을의 한 농장에서는 당나귀가 숲속으로 끌려가 잡아먹혔다나 봐. 치, 내버려둬. 그 농장 사람들은 정말 못됐어. 어쩌면 당나귀를 너무 심하게 때려서 죽였을지도 몰라. 그러면 왜 이리들이 잡아먹었다고 했을까?
자기들이 죽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그랬겠지. 그래도 우리 소들을 외양간으로 들이는 게 좋겠어. 내 맘대로 해. 나는 상관없어. 혹시나 사람들이 나를 볼까봐 나는 꼼짝 않고 숲속에 숨어 있었다. 다행히 내가 있던 쪽에서는 소가 한 마리도 없었다. 사람들이 소들을 울타리 쪽으로 몰고 가 외양간에 넣었다. 나는 이리들이 무섭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던 당나귀는 나였으니까. 그리고 지난밤에 숲에서 잘 때 이리의 꼬리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단잠을 잤다. 소들이 다시 풀밭으로 나왔을 때 나는 이미 점심 식사를 마친 후였다. 두 마리의 살찐 개들이 솥대를 몰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 광경을 보았다. 그때 개 한 마리가 나를 보았다. 그 개는 무섭게 짖으며 달려왔다. 다른 개도 그 뒤를 따랐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도망치지? 나는 풀밭을 둘러싸고 있던 울타리로 재빨리 몸을 던졌다. 어제 숲에서 본 남자가 개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얼마 후 낯선 숲에 다다랐다. 새 주인을 만나다. 한 달 동안이나 숲속에서 조용히 살았다. 가끔은 지루하였다. 그래도 매를 맞으며 사느니 혼자 있는 게 나았다. 풀이 시들어버리자 나의 행복도 반으로 줄었다. 곧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물은 얼었으며 땅은 차가워졌다. 아, 슬프다. 나는 어떻게 될까? 여기 있으면 춥고 배고프고 목이 말라서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어디로 가지? 누가 나를 받아줄까? 나는 피난처를 찾기로 하였다. 그래서 숲에서 나와 가까운 마을로 들어갔다. 거기서 아주 깨끗한 외딴 집을 발견하였다. 한 할머니가 문 앞에서 실을 잡고 있었다. 할머니의 인상은 착하고 친절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할머니의 어깨에 내 머리를 얹었다. 할머니는 소리를 지르면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나를 무서워하는 것만 같았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부드럽고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불쌍한 것, 마침내 할머니가 말하였다. 착한 당나귀구나. 내게 만약 주인이 없다면 우리 그리종을 대신하면 좋겠구나. 그리종은 늙어서 죽었거든. 그러면 나는 시장에 채소를 내다 팔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말이야. 하지만 아마 주인이 있겠지? 할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웃음을 지었다.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집안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내 어깨에 머리를 얹어 놓은 당나귀랑 이야기하고 있단다. 나를 얼마나 다정스레 바라보는지 쫓아 버릴 수가 없구나. 어디 봐요, 어디요. 작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리고 곧 문지방에 67살쯤 되어 보이는 잘생긴 소년이 나타났다. 소년은 조금 걱정스러워 하면서도 호기심이 어린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좀 쓰다듬어도 돼요, 할머니? 물론이지. 하지만 조르제야, 물리지 않게 조심하렴. 소녀는 내게 팔을 내밀었다. 그러고는 내 등을 쓰다듬었다. 나는 그 소년이 놀랄까봐 움직이지 않았다. 고개만 소년 쪽으로 돌려서 혀로 소년의 손을 핥았다. 할머니, 이 당나귀는 정말 착한 것 같아요. 제 손을 핥아요. 하지만 이 당나귀가 혼자라는 게 좀 이상해. 주인은 어디 있을까? 조르제야, 마을에 한번 가보렴. 그리고 여행자들이 머무는 여관에도 가보거라. 이 당나귀가 누구네 것인지 물어보렴. 주인이 걱정하고 있을지도 몰라. 할머니, 당나귀를 데리고 갈까요? 너를 따라가지 않을게야. 가고 싶은 곳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렴. 조르제는 달려나갔다. 나도 조르제를 따라서 뛰었다. 내가 자기를 따라가는 것을 보고 조르제는 나를 쓰다듬으며 말하였다. 자, 꼬마 당나귀야. 따라왔으니 나를 내 등에 태워주겠지? 조르제는 내 등에 올라타면서 외쳤다. 어이, 어이. 내가 종종 걸음을 치며 가자 조르제는 무척 기뻐하였다. 여관 앞에 다다르자 조르제는 워워 하고 나를 세웠다. 내가 멈추자 조르제는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나는 문 앞에 서서 마치 묶여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왜 그러니 꼬마야? 여관 주인이 물었다. 디발 아저씨, 여기 문 앞에 있는 당나귀가 혹시 아저씨네 당나귀나 손님들 당나귀가 아닌지 알아보러 왔어요.
뒤발씨는 문 쪽으로 다가와 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아니, 내 당나귀도 내가 아는 사람들의 당나귀도 아니야. 꼬마야, 더 멀리 가서 찾아봐야겠구나. 조르제는 내 등에 다시 탔다. 집집마다 다니며 내 주인을 찾았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여전히 집 앞에서 실을 찾고 있었다. 할머니, 우리 마을에는 이 당나귀의 주인이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이 녀석은 저를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건드리려고 하면 도망쳐요. 당나귀를 밖에서 재울 수는 없지.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리종의 우리로 데려가거라. 그리고 먹이도 주고 물도 한 양동이 주렴. 내일 시장에 데려가 보자. 어쩌면 거기서 저 녀석의 주인을 만날지도 모르지. 할머니, 만약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어쩌지요?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지. 불쌍한 짐승이 추위 때문에 죽거나 못된 사람들에게 걸려서 매를 맞으며 호되게 일을 하다가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조르제는 내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었다. 그리고 나를 쓰다듬은 후에 나갔다. 문을 닫으면서 저 녀석이 주인이 없어서 우리와 함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였다. 다음날 조르제는 나에게 고삐를 씌웠다. 할머니는 내 등에 아주 가벼운 바구니를 싣고 그 위에 앉았다. 조르제가 할머니에게 채소가 든 바구니를 가져다 주었다. 할머니는 그 바구니를 무릎 위에 놓았다. 그리고 우리는 마메르 시장으로 갔다. 할머니는 가져간 채소를 잘 팔았고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내게 새 주인이 생긴 것이다. 나는 거기서 4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아무에게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일도 열심히 하였다. 나는 나를 한 번도 때리지 않는 내 꼬마 주인을 사랑하였다. 꼬마 주인은 나를 심하게 부리지도 않았다. 먹이도 넉넉히 주었다. 내가 먹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먹이를 많이 줄 필요도 없었지만 말이다. 나는 여름에는 채소 찌꺼기나 말이나 소들이 먹지 않는 풀을 먹었다. 겨울에는 건초나 감자, 당근 아니면 무 껍질을 주로 먹었다. 이런 것만으로도 당나귀들 먹이는 충분하다. 그곳에서 지낸 하루하루는 매우 행복하였다. 그렇지만 싫은 날도 있었다. 할머니가 나를 이웃마을 아이들에게 빌려주는 날이었다. 할머니는 부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할 일이 없을 때에는 몇 푼이라도 벌려고 나를 이웃에 있는 아이들에게 빌려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다. 위험한 다리. 뜰에는 6마리의 당나귀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다.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멋지고 힘도 셌다. 여자아이 3명이 우리에게 귀리가 담긴 여물통을 갖다 주었다. 나는 귀리를 먹으면서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다. 얘들아, 우리 자기가 탈 당나귀를 고르자. 내가 먼저 고를게. 이 녀석이 내 거야. 샤를르라는 아이가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면서 말하였다. 너는 항상 제일 좋은 것만 고르더라. 제비뽑기를 해야 해. 캐롤린, 제비뽑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당나귀들을 전부 자루에 넣고 구슬을 뽑듯이 하나씩 뽑는단 말이야? 하하하, 당나귀를 자루에 넣다니 정말 바보 같구나. 당나귀들한테 번호를 매기고 그 번호들을 자루에 넣어서 각자 하나씩 뽑으면 되잖아. 맞아, 맞아. 모두 그렇게 외쳤다. 에르네스트가 우리 등에 번호를 쓰기로 하였다. 얘들은 바보야. 얘들이 만약 당나귀처럼 똑똑하다면 우리 등에 번호를 쓰는 대신에 우리를 벽에다 나란히 세워 놓을 텐데 첫 번째 있는 당나귀가 1번, 두 번째 당나귀가 2번, 그런 식으로 말이야. 그동안에 앙뚜아는 굵은 석탄 조각을 가져와 내 엉덩이에 크게 1이라고 썼다. 앙뚜안이 내 엉덩이에 2를 쓰는 동안 나는 몸을 세게 흔들었다. 그러자 석탄 자국이 없어졌다. 숫자 1이 사라진 것이다. 이런 바보 같은 이라고 다시 해야 하잖아. 앙뚜안이 내 엉덩이에 다시 1이라고 쓰는 동안 내 행동을 지켜본 꽤 많은 친구가 이번에는 자기의 몸을 흔들었다. 그래서 숫자 2도 없어졌다. 앙뚜안은 화를 냈다. 다른 아이들은 웃으면서 앙뚜안을 놀리고 있었다. 나는 친구들한테 신호를 하였다. 일단 아이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자고.
움직이지 말자고 말이다. 에르네스트가 번호가 든 손수건을 가지고 왔다. 모두 하나씩 뽑았다. 아이들이 번호를 확인하는 동안에 나는 친구들한테 또 신호를 하였다. 우리는 모두 세게 몸을 흔들었다. 석탄으로 쓴 번호는 지워져 버렸다. 다시 시작해야 하였다. 아이들은 화가 났다. 그래서 앙뚜안에게 소리를 질렀다. 아이들은 서로 욕설을 퍼부어댔다. 친구들과 나는 큰 소리로 울었다. 얼마나 소란스럽던지 어른들이 나왔다. 아이들은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어른들에게 설명하였다. 한 아버지가 마침내 우리를 벽에 한 줄로 세웠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번호를 뽑게 하였다. 1번이다. 에르네스트가 소리를 질렀다. 1번은 나였다. 나머지 아이들도 이런 식으로 번호를 뽑아 자기가 탈 당나귀를 정하였다. 자, 이제 떠나자. 내가 1등 할 거야. 샤를르가 말하였다. 금방 너를 따라잡을 수 있어. 에르네스트가 재빨리 대답하였다. 절대로 하지 못할 거야. 절대로. 내기에도 좋아. 샤를르가 자기가 타고 있던 당나귀를 차서 달리기 시작하였다. 나는 에르네스트가 채찍질을 하기도 전에 출발하였다. 금세 샤를르를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에르네스트는 신이 났다. 샤를르는 화를 냈다. 샤를르는 자신이 타고 있던 당나귀를 계속해서 때렸다. 에르네스트는 나를 때릴 필요가 없었다. 나는 바람처럼 빨리 달렸다. 그리고 샤를르를 금방 앞질렀다. 따라고 있던 다른 아이들이 웃으며 소리를 질렀다. 1번 당나귀 잘한다, 잘해. 마치 말처럼 달리는 걸. 아이들이 내 자존심을 세워주어서 힘이 났다. 다리 근처에 닿을 때까지 나는 계속 달렸다. 그러다 갑자기 멈추었다. 다리 위에 있는 넓은 판자 하나가 썩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에르네스트를 태운 채 물에 빠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뒤에서 나를 따라오고 있던 친구들에게 가려고 뒷걸음질을 쳤다. 워, 당나귀야. 다리 위로 가자. 내 친구 당나귀야. 다리 위로. 나는 버텼다. 에르네스트는 나를 막대기로 한 대 때렸다. 이런 고집쟁이를 봤나? 못된 녀석 같으니라고. 돌아서 다리를 건너가지 못해? 에르네스트가 욕을 하고 때려도 나는 계속 친구들을 향해서 걸었다. 결국 친구들과 마주쳤다. 왜 내 당나귀를 때리는 거야? 그렇게 훌륭한데 말이야. 내가 편히 올라타도록 얌전히 있고 샤를레를 이기게 해주었잖아. 다리를 건너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려서 때리는 거야. 고집이 얼마나 센지 되돌아왔잖아. 아, 그래? 혼자여서 그랬을 거야. 이제 모두 우리 왔으니까. 다른 당나귀들처럼 다리를 건널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리를 건너가다가는 모두 강에 빠질 텐데 저 애들한테 위험하다고 알려야 해. 나는 다시 달려서 다리까지 갔다. 에르네스트와 아이들이 기뻐하며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다리까지 달려가서는 겁이 나는 것처럼 갑자기 멈추었다. 깜짝 놀란 에르네스트가 나를 재촉하였다. 나는 공포에 질린 것처럼 뒷걸음질을 쳤다. 에르네스트는 그러한 내 행동에 더 놀랐다. 그 바보 녀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썩은 판자가 잘 보이는데도 말이다. 다른 아이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었다. 아이들은 결국 자기들이 타고 있던 당나귀에서 내렸다. 모두 나를 밀고 힘껏 때렸다. 그래도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꼬리를 잡아당겨봐. 당나귀는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들어서 뒤로 가라고 하면 꼭 앞으로 간단 말이야. 아이들이 내 꼬리를 잡으려고 하였다. 나는 뒷발로 차면서 아이들을 막았다. 그러자 아이들이 모두 달려들어 나를 때렸다. 그래도 나는 꼼짝하지 않았다. 에르네스트, 기다려봐. 내가 먼저 건널게. 내 당나귀는 틀림없이 나를 따라올 거야. 샤를르가 앞으로 가려 하자 내가 앞을 막아섰다. 샤를르는 나를 때려서 뒤로 물러나게 하였다. 물에 빠지고 싶다면 빠져라. 나는 말리려고 노력할 만큼 했어. 그렇게 원하니 물이라도 마시라지. 샤를르가 탄 당나귀가 썩은 판자 위에 발을 올려놓자마자 판자는 부서졌다. 샤를르와 당나귀는 물에 빠졌다. 내 친구는 수영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았다. 하지만 샤를르는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발버둥을 쳤다. 장대를 가져와. 장대. 샤를르가 소리쳤다.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마침내 아이들이 긴 장대를 집어다 샤를레에게 내밀었고 샤를레가 장대를 잡았다. 아이들이 물에 빠진 샤를르를 구한 것이다. 물 밖으로 나온 샤를르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뻑 젖어 있었다. 아이들은 샤를레의 끔찍한 꼴을 보고 다들 웃었다. 샤를르가 화를 냈다. 아이들은 샤를르에게 당나귀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충고하였다. 샤를르는 온몸이 젖은 채로 자기 당나귀에 올라탔다. 나는 샤를레의 우스꽝스러운 꼴을 보고 속으로 웃었다. 물에 빠졌을 때 샤를레는 모자와 신발을 잃어버렸다. 젖은 머리는 얼굴에 찰싹 달라붙어 있고 화가 난 표정은 그 모습을 더 우스워 보이게 하였다. 아이들은 깔깔거렸고 당나귀들은 달리면서 즐거워하였다. 샤를르가 집으로 돌아가자 아이들과 내 친구들은 잠잠해졌다. 그리고 모두 나를 쓰다듬으며 내가 똑똑하다고 칭찬하였다. 꾀를 부리다. 나는 행복하게 지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못하였다. 군인이었던 조르제의 아버지가 부대에서 훈장과 상금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메르시에 집을 사고 아들과 늙은 어머니를 데려가면서 이웃의 작은 농장에 나를 팔았다. 나는 착한 할머니와 꼬마 주인 조르제와 헤어지는 것이 슬펐다. 둘 다 내게 언제나 친절했는데 내 새로운 주인은 못된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늘 일을 하도록 닥달하는 바보 같은 버릇이 있었다. 나 말고도 농장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런 식으로 일을 시켰다. 그 주인은 내게 작은 수레를 달아서 흙, 거름, 사과와 나무도 나르게 하였다. 나는 꾀가 나기 시작하였다. 수레를 달고 싶지 않았다. 특히 장에 가는 날은 너무 싫었다. 짐을 많이 싣지도 않고 매를 맞지도 않았지만 그날은 아침부터 오후 서너 시까지 굶어야 하였다. 더위가 심해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어도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없었다. 주인이 가져간 물건을 다 팔고 돈을 다 챙기고 친구들한테 인사를 하면서 술 한잔 마실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하였다. 그러는 사이 내 성질은 아주 고약해졌다. 사람들이 내게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바랬고 그렇지 않으면 복수를 하였다. 어느 날 나는 꾀를 냈다. 주인은 이제 곧 당나귀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내가 얼마나 고약하게 변하였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장에 가는 날이면 농장 사람들은 평상시보다 일찍 일어난다. 밭에서 채소도 가져와야 하고 버터도 만들고 달걀도 거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여름이면 넓은 풀밭에서 잤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아침 10시에 시장에 내다 팔 물건을 가득 실은 수레를 달려고 누군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장에 가는 것이 지겨웠고 또 피곤해서 싫었다. 풀밭에는 가시 덤불로 둘러싸인 커다란 구덩이가 하나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에 갈 시간에 나를 찾지 못하도록 그곳에 숨기로 하였다. 농장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며 장에 갈 준비를 하는 동안에 아주 조심스럽게 구덩이로 내려갔다. 구덩이 속에 깊이 숨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거기서 1시간 동안 꼼짝 않고 있었다. 농장 소년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소년은 농장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더니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아마 주인에게 내가 사라졌다고 말하였을 것이다. 잠시 후에 농장 주인이 부인과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울타리를 빠져나갔을지도 몰라. 어디로 빠져나갔다는 거야? 아무데도 틈이 없는데 울타리 문을 열어 놓았나 보지. 여보게들 들판으로 가보세. 아마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야. 빨리 가서 데리고 오게. 시간이 자꾸 가잖아. 주인이 말하였다. 모두들 나를 부르며 들판으로 숲으로 찾으러 갔다. 나는 구덩이에서 속으로 웃었다. 그리고 몸이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였다. 사람들은 나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1시간 뒤에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모두 숨이 차서 헐떡이고 있었다. 주인은 누군가 훔쳐간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바보같이 따라갔다고 내 욕을 해댔다. 주인은 말에 수레를 달고 기분이 상한 채 시장으로 갔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할 일을 하였다. 나는 아무도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숨어있던 곳에서 조심스럽게 머리를 내밀었다. 주위를 둘러보고 혼자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구덩이에서 나왔다. 아무도 내가 어디 있었는지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풀밭 반대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힘껏 울었다. 그 소리에 농장 사람들이 달려왔다. 이런, 저 녀석이 돌아왔네.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 어디 갔다 왔을까? 나는 시장에 가지 않게 된 것이 기뻐서 농장 사람들에게 달려갔다. 사람들은 나를 반기며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 도둑들의 소나기에서 잘 빠져나왔다며 나를 똑똑한 당나귀라고 하였다. 얼마나 칭찬을 하던지 부끄러울 정도였다. 칭찬을 듣기보다는 매를 맞을 일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내가 조용히 풀을 뜯어먹게 내버려 두었다. 주인을 속였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않았더라면 나는 아주 즐거운 하루를 보냈을 것이다. 농장 주인이 돌아와 내가 집에 돌아온 것을 알았다. 그는 무척 기뻐하면서도 놀라워하였다. 다음날 농장 주인은 풀밭을 한 바퀴 돌면서 울타리를 꼼꼼히 고치고 구멍난 곳을 전부 막았다. 한 번 더 훔쳐 가려고 한다면 이 녀석이 꼬챙이처럼 말라야 할 거야. 제일 작은 틈까지도 전부 가시와 말뚝으로 막았으니까 말이야. 고양이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을걸? 한 주가 조용히 흘러갔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없어졌던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 다음 주 장날 나는 또 못된 짓을 하였다. 너무나 재미없고 피곤한 장날을 피하려고 그 구덩이에 숨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지난번처럼 나를 찾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놀랐다. 정말 능숙한 도둑이 내게 울타리를 뛰어넘게 해서 데리고 갔다고 믿었다. 이번에는 정말 잃어버린 거야. 두 번이나 도망치지 못할 거야. 도망쳐 온다 하더라도 다시 여기로 들어올 수도 없어. 울타리에 터진 틈을 내가 완벽하게 막아 놓았거든. 주인은 한숨을 쉰 다음 다시 말에다 수레를 달고 시장으로 떠났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모두 떠나자 나는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왔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울어서 내가 돌아온 것을 알리는 것은 조심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사람들이 풀밭에서 내가 태연히 풀을 뜯어 먹는 것을 보았고 나는 주인이 시장에 갔다 금방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람들이 조금씩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았다. 이번에는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심하는 눈빛으로 보았다. 나는 옛날보다 더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사람들을 얕보았다. 이 멍청이들아, 내가 하는 짓을 알아낸다면 정말 똑똑한 거야. 하지만 난 너희보다 더 똑똑해. 나는 계속 속일 거야.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나는 그 구덩이에 세 번째로 숨었다. 구덩이에 들어가자마자 집을 지키는 커다란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주인의 목소리도 들렸다. 그 녀석을 잡아. 가르드하브, 용기를 내, 용기를. 구덩이로 내려가 다리를 물어. 그 녀석을 데려와. 좋아, 우리 개 잘한다. 잡아, 잡아, 가르드하브. 가르드하브는 구덩이로 몸을 던져서 내 다리와 배를 물었다. 구덩이 밖으로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그 녀석이 나를 잡아 먹었을 것이다. 나는 울타리 쪽으로 달리며 통로를 찾았다. 그때 나를 기다리고 있던 농장 주인이 줄을 던졌다. 나는 그만 잡히고 말았다. 나는 주인이 가지고 있던 채찍 맛을 톡톡히 보았다. 개는 계속 나를 물었다. 주인은 내게 매질을 하였다. 나는 꾀를 부린 것을 반성하였다. 마침내 주인이 개를 돌려보냈다. 매질도 멈추었다. 그리고 내 목에 걸린 매듭을 풀고 굴레를 씌웠다. 나는 완전히 얼이 빠지고 풀이 죽었다. 주인은 그런 나에게 수레를 매달았다. 돌아오는 길에 문을 열어주던 아이가 울타리 근처의 길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아이는 내가 구덩이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일렀던 것이다. 이 배신자 꼬마. 주인에게 심하게 매를 맞은 뒤 좋은 당나귀가 될 때까지 나는 그 아이를 원망하였다. 그날부터 사람들은 나를 엄하게 대하였다. 나를 울타리 안에 가두려 하였다. 그러나 나는 모든 울타리들을 이빨로 열 수 있었다. 걸쇠로 닫혀 있으면
걸쇠를 들어 올렸다. 줄로 묶여 있으면 이빨로 줄을 끊었다. 빗장이 질러져 있으면 빗장을 밀어냈다. 나는 어디에나 들어갔고 아무 데서나 나왔다. 주인은 나를 욕하고 야단치고 때렸다. 주인이 고약해질수록 나는 더 못되게 굴었다. 이런 불행은 내 못된 성격 때문에 시작되었다. 나는 예전의 생활과 지금의 생활을 비교해 보았다. 같은 주인인데도 지금의 생활이 더 끔찍해졌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반성하는 대신에 나는 점점 고집세고 고약한 당나귀가 되어갔다. 어느 날은 채소밭에 들어가 채소를 몽땅 먹어치우고 어느 날은 내 잘못을 일러 바친 주인의 아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또 버터를 만들려고 밖에 내놓은 크림 한 단지를 다 먹어버리기도 하였다. 새끼 칠면조와 병아리들을 짓밟고 돼지들을 물어뜯기도 하였다. 내가 계속 못되게 굴자 마침내 농장 여주인은 남편에게 나를 마메르장에 내다 팔자고 하였다. 나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여 몸이 마르고 하도 얻어맞아서 꼴이 말이 아니었다. 주인은 다른 농장 주인들처럼 나를 더 좋은 값에 팔려고 먹이를 많이 주고 일도 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농장 일꾼들이나 아이들에게 나를 거칠게 대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보름 동안은 그런 대로 행복하였다. 주인은 나를 마메르 시장에 데리고 가서 100프랑에 팔았다. 주인을 떠나면서 나는 그를 이빨로 한번 제대로 물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새 주인들이 내게 나쁜 인상을 갖게 될까봐 참기로 하였다. 그저 옛 주인에게 등을 돌리며 무시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내 이름은 깨디숑. 나를 산 것은 12살 된 딸이 있는 부부였다. 12살 소녀는 몸이 약하였다. 또래 친구가 없어 소녀는 늘 혼자 심심해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소녀를 돌보지 않았다. 어머니는 소녀를 무척 사랑하였지만 소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못 견디었다. 소녀가 사랑하는 것이 동물일지라도 말이다. 의사가 소녀에게는 심심풀이가 필요하다고 하자 어머니는 소녀가 당나귀를 타고 산책하면 재미있어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소녀의 이름은 폴린느였다. 폴린느는 늘 슬퍼 보였고 자주 아팠다. 그러나 아주 착하고 다정하고 예뻤다. 폴린느는 매일 내 등에 탔다. 나는 아기자기한 작은 숲길로 폴린느를 데리고 다녔다. 처음에는 하인들이 우리를 따라 다녔다. 하지만 내가 순하고 착하고 꼬마 주인을 잘 보살피는 것을 보고 난 뒤로 우리끼리만 산책을 다니게 내버려 두었다. 폴린느는 나를 깨디숑이라고 불렀다. 그때부터 깨디숑은 내 이름이 되었다. 깨디숑과 산책하렴. 깨디숑 같은 당나귀와 함께라면 전혀 위험하지 않지. 깨디숑은 사람만큼이나 똑똑해. 길을 잃지 않고 너를 항상 집에 데리고 올 거야. 폴린네 아버지는 자주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왔다. 폴린느는 걷다가 피곤해지면 내 등에 올라탔다. 나는 폴린느가 쉽게 타도록 흙더미에 기대거나 비탈진 작은 구덩이로 내려갔다. 호두가 가득 달린 호두나무들 근처로 폴린느를 데려가기도 하였다. 그리고 소녀가 쉽게 호두를 따도록 멈추곤 하였다. 폴린느는 나를 좋아하였다. 그래서 항상 나를 보살펴주고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다. 날씨가 좋지 않아 산책을 못 나가게 되면 외양간으로 나를 보러 오기도 하였다. 내게 빵과 신선한 풀, 채소와 당근도 갖다 주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오래 있었다. 폴린느는 나에게 자신의 슬픔을 이야기하곤 하였다. 가끔 운 적도 있었다. 아, 까디숑, 너는 당나귀라서 내 말을 못 알아들을 거야. 하지만 넌 내 유일한 친구야. 왜냐하면 내게만 내 생각을 다 말할 수 있거든. 엄마는 나를 사랑하셔. 하지만 질투가 심하시지. 엄마는 내가 엄마만 사랑하길 바라셔. 나는 내 또래 아이를 한 명도 몰라. 그래서 심심해. 폴린느는 울면서 나를 쓰다듬었다. 나도 폴린느를 사랑하였다. 불쌍한 소녀가 안쓰러웠다. 나는 폴린느를 위로할 수 없었지만 내 곁에서 폴린느가
마음껏 울 수 있게 조용히 있었다. 어느 날 폴린느가 아주 즐거워하며 내게 달려왔다. 깨디숑, 깨디숑. 엄마 머리카락이 든 목걸이 메달을 내게 주셨어. 거기다 내 것도 넣고 싶어. 너도 내 친구니까. 너를 사랑해.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 제일 사랑하는 동물의 머리카락을 갖게 되는 거야. 정말 폴리느는 내 갈기 털을 잘랐다. 그리고 목걸이 메달을 열더니 내 털을 자기 어머니의 머리카락과 섞었다. 폴리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행복하였다. 내 털이 목걸이 메달에 들어간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사실 내 털은 목걸이와 어울리지 않았다. 뻣뻣하고 굵은 회색 털이 폴린느 어머니의 머리카락까지 거칠어 보이게 하였다. 하지만 폴린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폴린느는 빙글빙글 돌며 목걸이 메달을 보고 있었다. 그때 폴린느의 어머니가 들어왔다. 거기서 뭘 보고 있니? 내 목걸이 메달이요, 엄마. 폴린느가 그 목걸이 메달을 반쯤 감추면서 말하였다. 그걸 왜 여기 가져왔어? 까디숑에게 보여주려고요. 바보 같은 짓을 하는구나, 폴린느. 넌 까디숑이라면 사족을 못 써. 당나귀가 머리카락이 든 메달이 뭔지 알기나 하겠냔 말이야. 까디숑은 제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제 손을 핥았어요. 제가. 폴리느는 얼굴이 빨개졌고 곧 입을 다물었다. 도대체 왜 말끝을 맺질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을 했는데? 까디숑이 내 손을 핥았다고? 엄마,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낫겠어요. 야단 맞을까봐 겁이 나요. 폴린느가 당황해하며 말하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자, 어서 말을 해. 또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어머니가 화를 내며 다시 물었다. 바보짓이 아니에요, 엄마. 그러면 도대체 왜 겁을 내는 거야? 보아하니 까디숑이 배가 아플 만큼 귀리를 갖다 준 게로구나.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잘 들어, 폴린느. 넌 정말 엄마를 화나게 하고 있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엄마한테 말해. 그리고 왜 1시간이 넘도록 엄마한테 돌아오지 않았는지도. 사실 폴린느가 내 털을 잘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먼저 목걸이 메달 뒤에 붙어있는 종이를 떼어내고 유리를 걷었다. 그리고 털을 넣은 뒤 다시 붙여야 하였기 때문이다. 폴린느는 잠시 멈칫하였다. 그리고 머뭇거리면서 아주 작게 말하였다. 저기 까디숑 털을 조금 잘랐어요. 뭘 좀 하려고. 뭘 하려고? 계속 말을 해봐. 도대체 뭘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초조해하며 물었다. 목걸이 메달에 넣으려고요. 아주 작은 소리로 폴린느가 대답하였다. 어떤 목걸이 메달 속에? 엄마가 주신 목걸이 메달이요. 머리카락을 넣어서 준 그 목걸이 메달 말이니? 그러면 내 머리카락은 어떻게 했니? 여기 그대로 있어요. 가엾은 폴린느가 목걸이 메달을 어머니에게 보여주면서 말하였다. 이럴 수가. 당나귀 털과 내 머리카락을 섞어 놓다니 정말 너무하는구나. 넌 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나를 당나귀와 같은 수준에 놓다니. 당나귀를 나하고 똑같이 사랑하다니. 폴린네의 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외쳤다. 그리고 폴린네의 손에서 목걸이 메달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아서 산산조각을 냈다. 그러고는 자기 딸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거칠게 문을 닫고 외양간을 나갔다. 폴리느는 어머니의 갑작스런 행동에 놀라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러더니 곧 울음을 터뜨리며 내 목에 매달렸다. 깨디숑, 깨디숑.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봤지? 엄마는 내가 널 사랑하는 걸 싫어하셔.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할 거야. 엄마보다 더 사랑할 거야. 왜냐하면 넌 착하잖아. 너는 날 야단치지도 않아. 한 번도 슬프게 하지 않았지. 우리가 산책을 나가면 날 즐겁게 해주려고만 하잖아. 아, 슬퍼. 깨디숑. 내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르겠다. 정말 할 말이 많은데. 폴리느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바닥에 몸을 던지더니 계속 흐느끼며 울었다. 그런 폴리느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폴리느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알려줄 수조차 없었다. 폴리느의 어머니가 미웠다. 그녀는 바보 같은 짓으로 또 딸을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오히려 딸을 더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부인이 딸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
몸이 약한 폴린느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알려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폴린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폴린느의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 15분 정도 지났다. 하녀가 외양간 문을 열고 폴린느를 불렀다. 아가씨, 아가씨, 부인께서 찾으세요. 외양간에 있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외양간에 들어가지도 말래요. 내 불쌍한 까디숑. 엄마는 이제 널 못 보게 하시려나 봐. 보는 건 괜찮아요, 아가씨. 하지만 산책을 나갈 때만이에요. 부인은 아가씨 자리는 거실이지 외양간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폴리느는 대꾸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폴리느는 마지막으로 내게 입맞춤을 해주었다. 나는 폴리느의 눈물이 내 목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폴리느는 외양간을 나갔고 다시는 외양간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부터 폴리느는 슬픔이 깊어졌고 건강도 더 나빠졌다. 얼굴색이 훨씬 하얘지고 점점 말라갔다. 날씨가 나빠져서 우리는 산책도 거의 하지 못하였고 하더라도 짧게 하였다. 사람들이 나를 현관 층계참으로 데리고 가면 폴리느는 말도 없이 내 등에 올라타곤 하였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 이르면 바닥에 내려서 나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 매일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슬픔을 달랬다. 폴리느는 내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는 부인이 그 목걸이 매달 사건이 있던 날부터 기분이 좋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폴리느는 답답하고 지루한 생활을 하며 너무나 슬퍼하고 있었다. 그리고 날마다 건강이 조금씩 더 나빠졌다. 어느 날 저녁 막 잠이 들기 시작할 때였다. 불이야! 하고 외치는 소리에 나는 잠이 깼다. 무서웠다. 우선 묶여있던 줄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잡아당겨 보아도 바닥에 뒹굴어 보아도 줄은 끊어지지 않았다. 문득 이빨로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열심히 줄을 씹었더니 결국 줄이 끊어졌다. 불빛이 외양간을 비추고 있었다.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점점 더 커져갔다. 하인들의 한숨 소리, 벽이 갈라지는 소리, 판자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 그리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연기는 이미 외양간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아무도 내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불꽃은 점점 더 거칠게 타올랐다. 주위가 불길에 휩싸여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다 끝났어. 나는 산채로 타 죽을 거야. 너무 끔찍해. 폴린느, 내가 사랑하는 꼬마 주인. 불쌍한 까디숑을 잊으셨나요? 그때 외양간 문이 거칠게 열렸다. 폴린느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순간 얼마나 행복하던지 나는 폴린느에게 달려갔다. 그러나 문을 지나려는 찰나 끔찍한 소리가 우리를 뒷걸음질치게 만들었다. 외양간 맞은편 건물이 무너진 것이다. 그 부서진 건물 조각들이 모든 길을 막아버렸다. 불쌍한 꼬마 주인은 나를 구하려다가 죽을 수도 있었다. 타버린 건물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건물이 무너지면서 일으킨 먼지, 뜨거운 불길 때문에 숨이 막혔다. 폴리느는 정신을 잃고 내 옆에 쓰러졌다. 나는 폴리느의 치마를 물고 불타는 기둥을 향해 달렸다. 다행히 치마에 불이 붙지 않고 지날 수 있었다. 나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보려고 잠시 멈추었다. 모든 것이 불에 타고 있었다. 절망스러웠다. 빠져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절한 폴린느를 바닥에 내려 놓으려는 순간 지하실 문이 열려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지하실이 안전한 피신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급히 그곳으로 달려갔다. 물이 가득 든 함지 옆에 폴린느를 내려놓았다. 폴린느가 깨어나면 이마와 얼굴을 적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잠시 후 폴린느가 깨어났다. 폴린느는 자신이 살아난 것을 알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위험에서 구해준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하였다. 내게도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였는데 그 표정이 얼마나 다정하던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폴리느는 함지 안에 물을 조금 마시고 나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불길이 계속 타올라 모든 것을 태웠다. 누군가 외치는 소리도 흐릿하게 들렸다. 불쌍한 엄마 아빠, 내가 까디숑을 찾으러 갔다고 죽었다고 생각하실 거야.
당장 여기서 나가고 싶지만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겠어. 우리는 오늘 밤을 지하실에서 보내야 해. 착한 까디숑, 내 덕분에 내가 살았어. 폴리느는 머리를 벽에 기대고 앉은 채로 잠이 들었다. 나도 피곤하고 목이 말랐다. 함지의 물을 마시고 문 옆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새벽에 눈을 떴다. 폴리는 아직도 자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모든 것이 타버렸다. 그리고 불은 꺼져 있었다. 이제는 잿더미가 되어버린 건물터를 지나서 쉽게 성의 뜰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나는 폴리느를 깨우려고 가볍게 울었다. 폴리느가 눈을 떴다. 그리고 문 옆으로 달려와 주위를 바라보았다. 다 타버렸네?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성을 볼 수가 없어. 성을 다시 짓기 전에 난 죽을 거야. 그래, 나는 몸도 약하고 많이 아파. 엄마가 뭐라고 해도. 폴리느가 슬프게 말하였다. 가자, 까지숑. 자, 지금 나가자. 엄마 아빠를 찾아서 안심시켜 드려야 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야. 폴리느가 잠시 움직이지 않은 채 생각을 하더니 말하였다. 우리는 떨어져 내린 돌과 무너진 벽, 그리고 여전히 연기가 나는 기둥들을 지나갔다. 나는 폴리느를 등에 태우고 마을로 향하였다. 마침내 폴리느의 부모님이 피신해 있던 집에 도착하였다. 부모님은 딸이 죽은 줄 알고 몹시 슬퍼하고 있었다. 그러다 폴리느를 보고 기뻐하며 달려왔다. 폴리느는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용감하게 자신을 구하였는지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폴리느의 어머니는 내게 감사의 말을 하고 쓰다듬는 대신에 나를 못 본 척하였다. 폴린의 아버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우리 가엾은 딸, 바로 저 녀석 때문에 내가 죽을 뻔한 거야. 내가 외양간으로 달려가 저 녀석의 끈을 풀어줄 위험한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아버지와 내가 슬픔에 잠겨서 지난밤을 보내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까디숑이 날 구해. 시끄러워. 말도 하지 마라. 꼴도 보기 싫은 저 짐승 얘긴 내 앞에서 다시 꺼내지 마. 너를 죽일 뻔했어. 폴린네의 말을 가로막으며 폴린네의 어머니가 소리쳤다. 폴린네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서 입을 다물었다. 폴린네는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폴린네를 볼 수 없었다. 불이 나서 놀란 데다가 잠까지 제대로 자지 못하였기 때문인지 폴린네의 병은 더욱 깊어졌다. 낮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밤에도 열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사람들이 폴린느를 침대에 뉘었다. 예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불이 나던 날 밤 추위가 결정적으로 나빴다. 폴린느는 침대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었다.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심장병이 갑자기 더 심해졌던 것이다. 폴린느는 한 달 후에 죽었다. 삶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폴린느는 자주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혼수 상태에서도 내 이름을 부르곤 하였다. 아무도 나를 보살펴 주지 않았다. 나는 아무 것이나 먹고 비가 오나 추우나 밖에서 잤다. 불쌍한 폴린느가 누워있는 관이 그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래서 그때 마을을 떠나서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았다. 달리기 시합. 날이 추워졌다. 나는 숲속에서 힘들게 살았다. 언제나 목이 말랐으며 배가 고팠다. 죽지 않을 정도의 생활이었다. 추위로 시냇물이 얼자 눈을 먹었다. 엉겅퀴밖에 먹을 것이 없었다. 잠도 전나무 밑에서 자야 하였다. 지금의 생활과 조르제 집에서의 생활을 비교해 보았다. 전에 살았던 농장에서의 삶과도 비교해 보았다. 거기서도 꾀를 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지 않았을 때에는 행복하였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도망쳤다. 나는 숲속에서 살았지만 마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였다. 그래서 가끔 숲 근처에 있는 마을에 가 보곤 하였다. 봄이 왔다. 마을은 축제가 열린 것처럼 굉장히 소란스러웠다. 사람들은 모두 멋진 외출복을 차려입고 떼를 지어 다녔다. 내가 더 놀란 것은 그 마을의 당나귀들이 모두 모여 있다는 것이었다. 당나귀 주인들은 모두 자기 당나귀의 고삐를 잡고 있었다. 당나귀들의
털이 잘 손질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짐도 안장도 없이 머리와 목에 꽃을 꽂고 있었다. 이상한 걸 오늘은 장서는 날이 아닌데 당나귀들이 저렇게 멋을 내고 여기서 무얼 하는 것일까? 어쩌면 다들 저렇게 포동포동할까? 지난 겨울에 먹이를 잘 먹었나 보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았다. 등, 배, 엉덩이가 홀쭉하게 말라 있었다. 털은 제대로 손질이 되지 않아 곤두서 있었다. 하지만 나는 기운을 냈다. 못생겨도 재빠르고 건강한 게 더 나아. 쟤네들은 통통하고 털도 잘 손질되어 멋지지만 내가 겨우내 견딘 추위와 굶주림을 견딜 수는 없을 거야. 나는 당나귀들이 왜 모여 있는지 알아보려고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그때 당나귀를 잡고 있던 한 소년이 나를 보더니 비웃기 시작하였다. 이런, 얘들아 여기 좀 봐. 아주 멋진 당나귀가 오고 있어. 정말 빗질이 잘 되어 있는걸? 손질도 잘 되어 있네. 또 먹이도 잘 먹었나 본데? 그래, 달리기 시합을 하러 온 건가? 아, 달리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지. 뭐 상 받을 위험은 없는 것 같으니까. 이 말에 모두 웃었다. 나는 소년들의 놀림에 화가 났다. 하지만 달리기 시합을 한다는 것에는 귀가 솔깃하였다. 달리기 시합은 언제 어떻게 하는 걸까? 나는 소년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척하고 귀를 기울여 계속 들어보았다. 곧 출발할까? 나도 몰라. 시장님을 기다리는 거야. 너희들 당나귀를 어디로 달리게 하는 거니?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면서 물었다. 물레방아가 있는 큰 풀밭으로요. 트랑시 아주머니, 자노라는 아이가 말하였다. 여기에 당나귀가 모두 몇 마리나 있니? 아주머니 빼고 모두 16마리예요. 이 농담에 다시 웃음보가 터졌다. 이런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이로구나. 1등을 하면 뭘 받는데? 명예를 얻지요. 그리고 은시계를 받아요. 나도 은시계를 탈 수 있게 당나귀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한 번도 시계를 가져본 적이 없거든. 저런 당나귀를 한 마리 데리고 오시면 달리게 할 행운은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잔호가 말하였다. 또 다시 모두 웃었다. 내가 어디서 당나귀를 구하겠니? 당나귀를 살 돈은커녕 당나귀에게 먹이를 줄 돈도 없단다. 나는 아주머니가 마음에 들었다. 착하고 유쾌한 사람 같았다. 시계를 타게 해주고 싶었다. 나는 잘 달릴 수 있었다. 숲에 있을 때 추위를 이기려고 매일 오래 달리곤 하였다. 그리고 나는 예전부터 말처럼 빨리 그리고 오래 달리기로 유명하였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 진다고 해도 믿져야 본전이지. 이기면 트랑시 아주머니에게 시계를 타주는 거야. 나는 종종 걸음으로 제일 끝에 있던 당나귀 옆에 섰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듯 큰 소리로 울었다. 이런 친구, 노래 좀 그만할래? 이 당나귀 녀석, 물러나. 너는 주인이 없잖아. 그리고 빗질도 전혀 안 되어 있어. 너는 달리기 시합에 나갈 수 없어. 나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웃고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냈다.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하였다. 그때 트랑시 아주머니가 외쳤다. 저 당나귀의 주인이 없으면 내가 주인이 될게요. 이제 알아보겠어요? 그 가엾은 폴린나 아가씨의 당나귀 까디숑이에요. 보호해줄 주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내쫓은 거예요. 내가 보기엔 겨우내 숲속에서 지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후로 아무도 이 녀석을 다시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 일을 해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달릴 거예요. 이런 정말 까디숑이야? 나도 그 유명한 까디숑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트랑시 아주머니, 까디숑이 아주머니를 위해서 달리려면 시장님의 자루에 은하 1개를 넣어야 해요. 너희들이 꼭 그래야 한다고 우긴다면야. 자, 여기 있다. 하지만 더 달라고 하면 안 돼. 난 돈이 많지 않거든. 아주머니는 손수건 한쪽을 풀고 은하를 꺼내면서 말하였다. 아주머니가 이긴다면 더 이상 돈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을 사람 모두가 은하 한 입씩 넣었거든요. 전부 합하면 100프랑도 넘을 거예요. 나는 트랑시 아주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한 바퀴를 돌고 뛰어 올랐다가 굳은 결심의 표시로 뒷발길질을 하였다. 소년들은 내가 1등을 할까봐 걱정하는 눈치였다. 잔호야, 트랑시 아주머니에게 자루에 돈을 넣게 한 것은 잘못한 것 같아. 까디종을 달리기 시합에 나가게 했잖아. 내가 보기엔
까디종의 몸이 아주 가벼워서 우리한테서 돈이랑 시계를 빼앗아 갈 것 같단 말이야. 앙드레, 너는 진짜 바보야. 까디종 얼굴을 한번 봐. 너무 불쌍하잖아. 까디종은 우리를 즐겁게 해줄 거야. 오래 못 달려. 틀림없어. 나는 잘 모르겠어. 귀리를 줘서 달리기 시합에서 빠지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트랑시 아주머니가 자루에 넣은 은하는 어떻게 해? 당나귀가 가버리면 돌려주면 되지. 사실 까디숑은 누구의 것도 아니야. 가서 귀리를 한 움큼 가져와. 그리고 트랑시 아주머니가 보지 못하게 빨리 쫓아버리자.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눈치챘다. 그래서 앙드레가 귀리를 한 움큼 가져왔을 때 앙드레 쪽으로 가는 대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트랑시의 아주머니 쪽으로 갔다. 앙드레가 나를 따라왔다. 잔호는 내가 귀리를 보지 못한 줄 알고 내 귀를 잡아당겨 머리를 그쪽으로 돌리려고 하였다. 나는 귀리를 먹고 싶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잔호는 나를 잡아당기고 앙드레는 나를 밀었다. 그래서 나는 큰 소리로 울었다. 트랑시의 아주머니가 돌아보았다. 귀리를 가지고 있는 앙드레를 보고는 아이들의 작전을 알아챘다. 이런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어. 너희들이 나한테 달리기 시합 자료에 은하를 넣게 했으니까 까디숑을 빼앗아가면 안 되지. 너희들 까디숑이 1등 할까봐 겁나는구나? 겁이 난다고요? 이렇게 더러운 당나귀한테요? 아,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겁나지 않아요. 그러면 까디숑을 왜 그렇게 잡아당기고 있어? 귀리를 주려고요. 그렇다면야 얘기가 다르지. 아주 착한데 그래? 그걸 바닥에 놓으렴. 그러면 까디숑이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거야. 나는 너희가 까디숑을 꼬여내기 위해 귀리를 주는 줄 알았어. 너희가 지금 보았듯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화를 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트랑시의 아주머니가 약을 올리는 투로 말하였다. 앙드레와 잔호는 부끄럽고 기분도 나빴지만 감히 티를 낼 수가 없었다. 두 아이가 속이려고 하다가 들킨 것을 보고 친구들은 웃었다.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개걸스럽게 귀리를 먹어치웠다. 먹으면서 힘이 넘치는 것을 느꼈다. 다 먹고 빨리 출발하고 싶을 정도였다. 시장님이 출발선에 서라고 하였다. 그러자 당나귀들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어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당나귀들은 이제 출발선에 섰다. 나는 겸손하게 제일 끝에 섰다. 내가 주인도 없이 혼자 나타나자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내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해하였다. 쟤는 주인이 없어요. 앙드레가 말하였다. 제 당나귀예요. 트랑시 아주머니가 외쳤다. 트랑시 아주머니, 달리기 시합 자리에 돈을 넣어야 해요. 시장님, 벌써 넣었습니다. 좋아요. 트랑시 아주머니 이름을 써 넣어요. 벌써 써 놓았습니다, 시장님. 서기가 대답하였다. 좋아요. 그러면 준비되었나요? 하나, 둘, 셋, 출발. 당나귀를 잡고 있던 소년들은 채찍으로 당나귀를 때리고 일제히 줄을 놓았다. 당나귀들이 모두 출발하였다. 뒤에서 줄을 잡아당기는 사람은 없었지만 나는 차례를 기다렸다가 출발하였다. 모두가 조금씩 나를 앞서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나는 다른 당나귀들을 따라잡았다. 그리고 별로 힘들이지 않고 당나귀들을 모두 제치고 맨 앞에 나섰다. 소년들은 소리를 지르고 자신들의 당나귀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땅에다 채찍질을 하였다. 나는 소년들의 약 오른 표정과 나를 제치기 위해 친구들이 온 힘을 다해 달리는 모습이 보고 싶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승리를 앞둔 기쁨을 즐겼다. 주인도 없고 비쩍 마른 나한테 많이 뒤떨어진 친구들은 화가 나서 나를 앞지르려고 두 배나 더 열심히 달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모두 나를 막으려고 하였다. 뒤에서는 소년들이 당나귀들에게 빨리 달리라고 힘껏 채찍을 휘두르는 소리와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 또 당나귀들이 서로 발길질하는 소리도 들렸다. 심지어 잔호의 당나귀는 이빨로 다른 당나귀를 물기까지 하였다. 그 녀석은 나를 앞지를 뻔하였다. 나도 그 녀석이 친구들을 따돌리려고 쓴 방법을 쓰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반칙을 하면서까지 이기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도 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렸다. 그러나 잔호의 당나귀를 제치는 순간 녀석이 내 꼬리를 물었다. 나는 너무 아파서 넘어질 뻔하였다.
하지만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그 녀석의 이빨에서 벗어날 용기를 주었다. 그런데 내 꼬리의 일부가 그 녀석의 이빨 사이에 끼어 있었다. 나는 더 힘껏 달렸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 날개를 달아준 것 같았다. 마침내 내가 1등을 하였다.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다른 당나귀들과 차이가 많이 났다. 나는 숨이 차고 힘이 다 빠졌지만 우승해서 몹시 기뻤다. 풀밭에 모여 있던 수많은 구경꾼들이 박수를 쳐 주었다. 기분이 좋았다. 나는 거드름을 피우며 시상대까지 자랑스럽게 걸어갔다. 트랑시 아주머니는 나를 쓰다듬으며 맛있는 귀리를 잔뜩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아주머니가 시장님이 건네주려는 시계와 돈 자루를 받으려고 막 손을 내밀었을 때였다. 앙드레와 자노가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왔다. 시장님 멈추세요. 이건 옳지 못해요. 누구도 이 당나귀를 몰라요. 이 당나귀는 트랑시 아주머니의 당나귀도 어느 누구의 당나귀도 아니에요. 이 당나귀는 상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1등은 자노의 당나귀와 동시에 들어온 제 당나귀예요. 그러니까 시계와 돈자루도 우리 거라고요. 트랑시 아주머니가 달리기 시합 자루에 돈을 넣지 않았니? 넣었어요, 시장님. 하지만 트랑시 아주머니가 돈을 넣을 때 누군가 반대를 했니? 아니요, 시장님. 하지만 출발할 때 너희들이 반대했니? 아니요, 시장님. 하지만 그러면 트랑시 아주머니의 당나귀가 시계와 돈자루를 받는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의원들과 회의하세요. 시장님 혼자서 결정하시면 안 돼요. 시장님은 곤란한 것 같았다. 시장님이 주저하는 것을 보고 나는 얼른 시계와 돈자루를 물어서 트랑시의 아주머니의 손에 갖다 놓았다.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지 떨면서 시장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의 지혜로운 행동을 보고 웃는 사람들은 우리 편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었다. 이런 우리의 승리자는 트랑시 아주머니가 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구나. 시장님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시의회 의원 여러분, 당나귀가 내린 결정을 내가 받아들여도 되는지 회의하러 갑시다. 꼬마들아, 내가 보기에 트랑시 아주머니의 당나귀보다 너희들이 더 당나귀처럼 어리석구나. 시장님이 앙드레와 자노를 짓궂게 바라보면서 말하였다. 만세! 시장님 만세! 사방에서 사람들이 외쳤다. 내게 주먹을 내보이며 떠나는 앙드레와 자노를 빼고 모두 웃었다. 그러면 나는 기분이 좋았냐고? 아니다. 심술이 났다. 시장님이 못된 꼬마들을 당나귀처럼 어리석다고 놀린 것은 나를 모욕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나는 용감하고 양보할 줄도 알고 인내심도 있고 또 똑똑하다. 그런데 그 보답이 이런 것이란 말인가? 그렇게 나를 모욕하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가 버렸다. 트랑시 아주머니도 시계와 많은 돈을 얻었다는 기쁨에 들떠 누가 자신의 은인인지 잊어버렸다. 맛있는 귀리를 잔뜩 주겠다는 약속도 있고 내게 당연히 주어야 할 상도 주지 않고 사람들과 자리를 떠났다.